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집 뒷마당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저희 집 뒷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봤는데요. 토마토, 고추, 딸기, 바질, 쪽파, 대파 이런 걸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쪽파요. 이거 제가 마트에서 사서 요리를 해 먹고 뿌리 부분 1, 2cm만 잘라서 땅에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파처럼 크게 잘 자랐습니다. 마트에서 산 쪽파 뿌리만 남겨서 심으시면 이렇게 유기농 대파를 직접 키워 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텃밭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잘할 줄 아는 사람을 이중 언어자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을 배경으로 천천히 풀어볼게요. 이중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는 테스트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30초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단어 뜻 말고 글자가 어느 색깔로 쓰여 있는지만 빠르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함께 정답을 같이 맞춰볼까요? 첫 번째, 빨강으로 쓰여져 있었죠? 그런데 잉크는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파랑이에요. 두 번째, 초록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잉크는 빨간색이었죠. 정답은 빨강. 세 번째, 파랑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잉크는 노란색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노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잉크 색을 말해야 하는데 글자에 적힌 빨강이 먼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특히 첫 번째 카드에서 파랑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빨강이라고 읽어버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글자 뜻이 잉크색을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저희 뇌가 글자를 자동으로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스트룹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퀴즈, 두 가지 언어를 쓰면서 자라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중 언어 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한 가지 언어만 쓰는 아이들보다 이런 퀴즈에 더 능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능력이냐면요. 방해되는 걸 누르고 지금 할 일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입시 준비하는 학생을 생각해 보시면요. 옆에서 휴대폰 알림이 울려도 안 흔들리고 문제에 집중하는 거. 공부하다가 수학에서 영어로 과목을 딱 바꿀 때 머리가 금방 전환이 되는 거. 이게 다 그 힘에서 나옵니다. 저희 같은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회의 중에 딴 생각을 누르고 핵심에 집중하는 거. 저희가 운전하면서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중요한 것 하나에 딱 반응하는 거. 공부든 일이든 운전이든 결국 이 집중하고 억제하는 힘이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 언어로 키우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냐고요? 딱 절반만 맞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팩입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정말 개인적인 주제입니다. 저희가 새 아이를 미국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한국어를 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한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고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친구들이랑 영어로 놀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저희와는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인지 오히려 아이들이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혼란스럽기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민 오시는 분들, 국제 결혼하셨던 가정들, 아니면 아이한테 제2의 언어를 가르치시는 분들, 이중 언어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요. 그래서 오늘은 앨런 비알리스탁이라는 심리 언어학자가 쓴 책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요크 대학교 심리학과 석좌 교수인데요. 평생 이중 언어와 인지를 연구해온 분입니다. Bilingualism in Development 이라는 책인데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학술서입니다. 제가 직접 읽었는데 새로운 내용도 많았고 또 이중 언어가 무조건 좋다고 독자들을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중 언어의 장점을 지지하는 연구들의 한계점도 솔직하게 소개하는 아주 겸손한 책이었습니다. 혹시 이 책 직접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디스크립션 하단에 책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어렵지만 정말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 언어가 뭔지, 이중 언어의 정의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중 언어 아이가 인지적으로 어떤 게 다른지, 더 똑똑해지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용적인 얘기입니다. 집에서 한국어 쓰는 게 충분한지, 우리가 뭘 더 해야 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요. 여러분 시간 귀중하시잖아요. 영상 디스크립션에 챕터별로 타임스탬프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만 거기서 해당 챕터를 누르시면 바로 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 되실 것 같으면요.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닿게 됩니다. 자, 먼저 이중 언어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중 언어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 두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면,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면 이중 언어이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도 완벽하고 한국어도 완벽해야 이중 언어 아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저자에 의하면 틀렸다고 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정의는 너무 좁은 정의입니다. 레오나르드 블룸필드라는 언어학자가 1933년에 이중 언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 언어가 모두에서 원어민 수준으로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언어학자 프랑스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 언어는 두 언어가 완벽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 언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국어를 문제없이 듣고 이해만 할 줄 알더라도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인 두 언어 모두에서 원어민 수준으로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하면 사실 진짜 이중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 기준이냐면요. 지금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같이 한번 답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께서는 영어로 꿈을 꾸거나 영어로 혼잣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나요? 두 번째로는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농담을 던져서 양쪽의 화자에게 다 똑같이 빵 터지게 할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말 저희가 간절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언어로 기도를 하시나요? 영어로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한국어를 하시나요? 이 세 질문에 다 완전히 영어로 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블룸필드 기준으로 여러분께서는 한국어, 영어 둘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자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세 개 다 자신 있게 나는 영어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완벽한 이중 언어자는 아니지만 이런 일은 있었어요. 한국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마취가 끝나고 간호사분이 제가 수면 중에 영어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당시에 제가 영어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였거든요.
미국에서 교수 임용이 된 첫 해였고 영어를 좀 더 강의실에서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무의식적으로 수면 내시경 중에 영어로 제가 중얼거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한쪽 언어가 조금 더 강하거나 어떤 말은 한국어로만 나오고 어떤 말은 영어로만 나온다거나 두 언어로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쪽으로 조금씩 기울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션 기준인 자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 언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받고 집에서 한국어로 밥 먹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이중 언어 발달 중인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한국어 원어민, 영어는 어느 정도, 어쩌면 일본어나 중국어 몇 마디, 다 그 사이 어디쯤엔가 걸쳐 있을 겁니다. 이중 언어냐, 이중 언어가 아니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얼마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인 거죠. 정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비알리스톡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단일 언어는 허구에 가깝다라고요. 어떤 언어도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존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한국어에서도 영어 단어가 섞여 있고 일본어 흔적도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냐 아니냐를 흑백으로 나누려는 게 애초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건 칼로 자르듯 둘로 딱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조금 덜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점에 있느냐의 문제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이한테 너 이중 언어야 아니야 라고 물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어느 언어가 어느 상황에서 얼마나 발달해 있어?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 언어의 노출의 양, 그리고 퀄리티, 질, 맥락이 발달을 결정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입니다.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희 큰애 써니가 학교에서 캘리포니아 미션을 배워서 영어로 발표하고 왔는데요. 저녁 먹다가 저에게 아빠, 옛날에 스페인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쭉 지었대 하고 이번엔 한국어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처음엔 저는 그게 그냥 귀여운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두 언어 시스템을 각각 활성화하는 연습일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 언어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뇌에서 어떤 일을 만드는지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중 언어로 키우면 아이가 더 똑똑해지나요? 부모님께서 많이 묻는 질문이죠. 짧게 답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근데 그 절반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1920년대 미국에서요. 그때 이민자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식인들이 이민자 아이들한테 IQ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지능검사라고 오늘날에도 학교에서 쓰는 검사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민자 아이들이 특히 영어가 서툰 가정 아이들이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학자들의 결론이 뭐였냐면 이민자는 열등하다. 이중 언어는 인지 발달을 방해한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가 5세, 6세 수준의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맞히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영어가 편하시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겠지만 같은 지능 수준이더라도 한국어만큼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조급해져서 뒤따라오는 문제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문제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영어가 서툰 아이들한테 영어로 된 IQ 검사를 했으니까 점수가 낮게 나온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 막 도착해서 한국어를 아직 못하는 미국 아이한테 한국어로 쓰인 시험지를 주고 자, 풀어봐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자체를 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는 언어 능력을 측정한 거지 지능을 측정한 게 아닐 겁니다. 이게 오늘날 기준에는 명백히 잘못된 검사 방식인데 그 당시에는 그 결과가 이민 제한 정책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중 언어를 한다는 것 자체를 아이한테는 약점이라고 본 겁니다. 이걸 완전히 뒤집은 연구가 1962년에 나옵니다. 필이랑 램버트라는 연구자들인데요. 캐나다에서 영어, 프랑스어 이중 언어 아이들이랑 한 가지 언어만 쓰는 아이들을 비교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분들은 검사 방식을 바꿨습니다. 진짜 이중 언어 아이를 선별하고 검사 언어도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거꾸로 나왔습니다. 이중 언어 아이들이 인지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게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중 언어가 약점에서 미래를 풍요롭게 해줄 자산으로 바뀐 겁니다. 이 연구 전까지는 이중 언어가 아이한테 부담이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이후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함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영상 처음에 제가 퀴즈를 냈잖아요. 파란 잉크로 쓴 빨강, 글자 뜻 말고 잉크색 빨리 말하는 거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중 언어 아이가 전반적으로 더 똑똑하다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방해 정보를 억제하는 능력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비알리스톡이 2차원 틀을 제시합니다. 언어 발달을 분석 능력이랑 통제 능력으로 나눈 겁니다. 분석 능력은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문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거죠. 예를 들면 먹다가 먹었다로 바뀌면 지나간 일이 된다는 거, 이런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 능력은 자기가 쓰려는 말이 집중하고 끼어드는 걸 누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로 말하다가 영어 단어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걸 누르고 한국어로 계속 가는 힘입니다. 퀴즈가 측정하는 게 바로 이 통제 능력입니다. 글자 뜻이라는 방해 정보를 억제하고 잉크색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중언어 아이들이 이게 더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실험이 책이 나옵니다. 카드 정렬 과제라고 하는데요. 젤라조랑 프라이라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겁니다. 색이나 모양에 따라 카드를 분류하다가 규칙을 갑자기 바꿉니다. 아이가 규칙 바뀐 걸 인식하고 이전 규칙을 억제해야 새 규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알리스톡이랑 커드가 탑쌓기 과제도 썼는데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전 방식을 억제하고 새 규칙을 적용하는 걸 측정합니다. 이중언어 아이들이 이 과제들에게서 일관되게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요. 이중언어 아이는 매일매일 언어 전환을 합니다. 집에서는 한국어, 학교에서는 영어, 친구한테는 영어, 할머니 전화엔 한국어. 이 전환 자체가 뇌에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써야 하고 어떤 언어를 억제해야 하는가. 그게 쌓이면 방해되는 걸 누르고 집중하는 그 힘이 더 일찍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더 똑똑해지나? 그 질문에 다시 답하면요. IQ 전체가 올라간다던가 수학을 더 잘하게 된다거나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딱 그 부분, 주의 집중, 방해 억제, 규칙 전환,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집중력, 유연한 사고, 충동 억제, 이게 결국 학습이랑 직결이 됩니다. 저희 셋째 한이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희 셋째가 아직 4살이고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한국어 책 읽어달라 할 때랑 영어 책 읽어달라 할 때랑 자기가 분명히 모두 전환을 합니다. 책 표지를 보고 알아서 언어를 맞춥니다. 저는 그걸 그냥 귀엽다고 봤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그 자체가 이미 훈련이 되고 있더군요. 아이가 언어를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통제 능력을 쓰는 겁니다.
그게 하루에 수십 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제일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집에서 한국어만 쓰면 충분한가? 한국어 책도 따로 읽어줘야 하나? 한국 학교도 보내야 하나? 솔직히 이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집에서 대화만 한국어로 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허먼이라는 연구자가 1966년에 발표한 연구인데 이중언어 아이들의 문해력,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런 문해력 발달을 조사한 연구입니다.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요. 대화를 한국어로 쓴다고 해서 그 회화 노출량을 통제해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결정하는 건 결국 책 읽기 노출량이라는 겁니다. 한국어로 책을 읽어주는 게 한국어 말하기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읽기는 별개입니다. 한국어 그림책, 한국어 동화책, 이걸 따로 읽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중언어는 스펙트럼이라고 했죠? 읽기도 그렇습니다. 이중언어 아이가 두 언어로 읽기까지 발달하려면 두 언어에서 모두 읽기 노출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스트립 퀴즈에서 글자 뜻을 억제하는 게 힘들었던 이유가 뭔지 기억하셨죠? 글자를 자동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그 자동 읽기 자체가 읽기 훈련의 결과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자동성이 만들어지려면 읽기 노출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선 저와 함께 아이들도 만화책을 즐겨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헌터 헌터, 슬램덩크, 미스터 초밥왕을 한국에서 사왔습니다. 아이들이 만화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된 컨텐츠는 재미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한국어를 쓰고 배울 때 뇌가 더 큰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발견이 또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비알리스톡 책에 나오는 실험인데요. 움직이는 단어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에서 단어가 움직이면서 지나가는데 아이가 그걸 읽어야 합니다. 그 실험에서 이중언어 아이들이 한 가지 언어만 쓰는 아이들보다 1년 이상 일찍 한 가지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요. 글자랑 소리는 그 물건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 정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과, 이 사과라는 글자가 사과처럼 생겨서 사과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자라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걸 일찍 알면요. 글자를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약속이구나 하고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됩니다. 그게 읽기를 배우는데 진짜 중요한 힘이라고 합니다. 이중언어 아이가 왜 이걸 더 일찍 깨닫느냐면요. 한국어에서 사과라고 하고 영어에서 apple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같은 물건인데 부르는 말이 두 개나 있다는 걸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그냥 우리끼리 정한 약속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좀 더 빨리 오는 겁니다. 이게 읽기 준비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어휘 이야기인데요. 이중언어 아이는 한 가지 언어만 쓰는 아이보다 한 언어만 봤을 때 아는 어휘 수가 적습니다. 이건 이중언어를 하는 모든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언어를 합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가지 언어만 쓰는 아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한국어로 아는 단어, 영어로 아는 단어를 다 더하면요. 그러니까 한 언어만 보고 어휘가 적다, 뭔가 뒤처지나 라고 부모님께서 걱정하는 게 전체 그림을 반만 보는 겁니다. 보통 어휘력을 테스트할 때 한 가지 언어의 어휘력만 보지 여러 개의 언어를 얼마나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요. 라는 연구자의 연구에 따르면 충분히 노출이 이루어진 경우 이중 언어 아이가 5학년 무렵에는 한 가지 언어만 쓰는 아이랑 언어 능력이 비슷해진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충분한 노출이
핵심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연구들에 대해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비알리스톡 책에서 이걸 직접 인정합니다. 이중 언어의 장점을 밝힌 연구들 대부분이 형편이 괜찮은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가 스스로 원해서 이중 언어로 키운 아이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가 좋다는 결과도 사실은 그런 집들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둘 다 늦게까지 일해서 아이랑 한국어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집, 책을 읽어줄 여유가 없는 집, 학교에 한국어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집이라면요. 같은 이중언어 가정이라도 이 좋은 효과가 그대로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민으로 온 가정이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부모가 아이한테 그 언어를 들려주는 시간이 적거나 학교에서 언어 자원이 부족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언어가 좋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아이들을 연구한 건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모든 이중언어 가정에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 언어를 얼마나 어떻게 듣고 쓰느냐. 그게 결과를 가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께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한국어로 키우는 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더 똑똑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방해 정보를 억제하고 주의를 조절하는 능력이 더 일찍 발달하고 글자가 그냥 약속이라는 걸 더 일찍 깨닫고 두 언어를 합친 어휘는 한 가지 언어만 쓰는 아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충분히 쌓이려면 노출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로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 책을 읽어주세요. 대화는 하고 계실 텐데 책은 따로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림책이든 만화책이든 동화책이든 짧은 거 하나라도요. 이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발달에서 대화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집 얘기인데요. 저는 한국어를 노는 언어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영어는 학교에서 공부로 쓰니까 한국어까지 공부가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한국 만화책을 많이 샀습니다. 헌터 헌터, 슬램덩크 이런 거요. 이걸 아이들이랑 같이 봅니다. 첫째 써니는 슬램덩크를 보더니 왼손은 거들뿐이라고 하면서 저랑 같이 농구도 합니다. 책을 숙제처럼 만들면 도망갑니다. 재미있는 것부터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어 전환을 귀찮게 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오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한국어랑 영어랑 섞어서 쓰거나 상황마다 언어를 바꾸는 게 혼란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 전환 자체가 뇌의 통제 능력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훈련으로 봐주세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애들이 집에서 영어랑 한국어를 막 섞어 쓰면 한국말로 해 라고 하면서 자꾸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걸 뭐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오히려 훈련인데 말입니다. 세 번째, 어휘를 한 언어만으로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영어 단어를 많이 쓰고 한국어가 좀 부족해 보여도 두 언어를 합쳐서 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언어만 보고 뒤처진다고 걱정하기보다 두 언어 합산으로 봐주세요. 여기서 하나만 더입니다. 이 책을 쓴 언어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중언어로 키우면 어릴 때 학교에서 영어가 좀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갈 때쯤이면 대부분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를 친구들이랑 경쟁시켜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올해 당장 성적을 더 잘 내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다면 한 가지 언어만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이 아니라 아이마다 자기만의 속도와 길이 있다고 보면요. 우리 아이가 좀 느리더라도 저는 이중언어로 키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요, 집에서 한국어 쓰는 게 맞는 결정이었다는 걸 이 책에 담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막연하게 한국어 쓰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좋은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성도 했습니다. 책을 더 많이 읽어줘야겠다, 이렇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한국어만 쓰시나요? 아니면 영어가 더 맞나요? 아니면 반반인가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중언어 이야기.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 중에 청소년 시기 변화라든가 노년의 이중언어가 치매 발병을 늦춘다는 연구도 있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